서울 데이터 연구회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그 5G 이동통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름은 김영준이라고 하고요. 서강대학교의 초빙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관심이 있는 분야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일을 평생 동안 해왔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34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공계통 엔지니어로서 연구원으로서 이렇게 평생 동안 그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직종에 몸을 담고 있다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한 15년 정도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연구소의 소장 역할을 한 15년 정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연구소하고 글로벌 기업, 그 다음에 이동통신, 이 세 가지 분야가 제 이력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제가 즐기는 분야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즐기는 분야는 등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걷는 거, 무한정 걷는 거 좋아합니다. 거의 매일 무한정 걷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냥 걸으면 섭섭하니까 오디오북 그 시간에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량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나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함께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고, 뭐 그게 저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제 직장에서는 LG전자에서 그 임원으로 뭐 근무를 했었고요. 그 노텔, 그 캐나다에 있는 노텔, 그 다음에 스웨덴에 있는 에릭슨의 연구소장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에릭슨이라고 하는 기업의 이제 동북아시아 리더십 멤버로 같이 일을 했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께 그 5G 이동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5G 이동통신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이동통신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께 5세대 이동통신, 5G 이동통신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 5G 이동통신을 그 통신이나 전자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께 강의를 드리려고 하느냐? 요새 여러분들이 그 융합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 융합산업이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주제들은, 그런 주제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5세대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동네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랬을 때 그 동네 지리를 잘 알아야 사업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떡볶이 가게를 할 때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경로로 등교를 하는지, 또 학부모들은 어디서 애들을 기다리는지 이런 걸 잘 아셔야 되잖아요. 현재 4차 산업혁명이나 그런 새롭게 나타나는 많은 신기술들이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공간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기 전에 동네 지리를 알고 사업을 하면 훨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자료와 내용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차는 크게 보면 세 개의 꼭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선 이제 5G 이동통신이다 그러면 5G라는 거는 5세대 이동통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5세대 이동통신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5세대니 4세대니 LTE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나의 꼭지로 하고요.
또 하나의 지점은 5세대라 그랬으면 4세대, 3세대, 2세대, 1세대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너레이션 시프트, 그 5세대 이동통신의 진화에 대한 현재 네트워크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찌 보면 이제 메인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이제 이동통신의 제너레이션의 진화, 현재는 5세대까지 되어 있고 일부 분들은 6세대를 향해 간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시점에 이동통신의 진화와 산업 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는 어떤 연결고리를 갖느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을 터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시간은 짧고 그런데 최대한 압축을 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고요. 자료는 제가 여기 출처를 정리해 놨습니다. 에릭슨의 모빌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작년 11월에 나왔던 아마 글로벌에서 가장 레퍼런스가 많이 되는 산업체 자료를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에릭슨과 SK텔레콤 U+의 홈페이지, 한국의 넷매니아즈라고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삼성에서 새롭게 발간한 6세대 6G에 관련되는 다큐멘트, 이 내용들을 자료 출처로 레퍼런스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이동통신에 대해서 이동통신은 크게 보면 이 그림에 보이다시피 제일 위에 보면 코어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여기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이 마커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포인트는 레이저 포인트 바꾸고. 그 레이저 포인트를 좀 혹시 바꿔줄 수 있겠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약간 문제가 예, 이게 PPT가 저기 예. 설치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왜냐면 지금 줌에서 복사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끊었으니까 잠깐만 좀 이완이만 바꿀게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니 됐네. 여기서는 괜찮은데 제가 방금 바꿨거든요. 이렇게 되도록. 지금 한번 보세요. 됐어요. 네.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시지. 제가 말을 끊기고 쓰는. 괜찮습니다. 뭐. 예. 일단 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막 커서도 바로 이렇게 됐네요. 이거 좋아요. 장 대표님 운영도 레이저 포인트가 좋아요. 안 보여요? 네. 그런가요? 네, 잠시만요. 파워포인트. 신 대표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일로 들어오시네. 신 대표님 왜 안 오셨어요? 됐네. 죄송해요. 저 집에서 가족 일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농담입니다. 네. 자, 아니다. 잠깐 옵션 레이저 포인트 옵션 조정 때문에 잠시 중단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강사니까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준비가 매끄럽지 못해서. 자, 그럼 이 페이지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통신이라는 거를 이해하려면 이동통신이 뭐냐? 움직이면서 통신을 하는 게 이동통신이지 않습니까?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 크게 세 그룹의 장치와 도메인이 있어야 됩니다. 크게 보면 더 두 개죠. 하나는 네트워크. 여기 보시는 이 위에 그렸던 그림이 이 네트워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단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동통신이 이루어지려면 단말과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
5G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죠. 이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이 크게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윗부분에 있는 코어 네트워크, 아래 부분은 무선 네트워크, 라디오 네트워크라고 분리웁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라디오 네트워크에 대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동통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손쉽게 보시는 거는 아마 스마트폰이실 거예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안테나가 있죠. 그 안테나에서 전파가 나와서 라디오가 나와서 어딘가에 안테나랑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 연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형태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무선 기기들은 어딘가 근처에 안테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안테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왼쪽에 영어로 쭉 많이 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안테나 형태가 있고요. 안테나가 위치되어 있는 라디오 모듈이 위치하는 위치도 굉장히 다양한 군데 포진되어 있습니다. 옥상에도 있고요. 어떠한 송전탑 같은 데도 있고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이런 길에 굉장히 이쁜 무슨 이렇게 박스 같은 데 안테나가 숨어져 있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거대한 운동 경기장의 의자 밑에 안테나가 있기도 합니다. 자,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코어 네트워크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이 무선 네트워크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네트워크의 모습은 이렇게 비추어지게 됩니다. 이게 좀 진짜 궁금했었는데 우리 서울 시내에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게 모든 건물에 제 직업병 중에 하나가 차를 타고 가면 안테나를 찾는 겁니다. 제가 평생 직업이 이걸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간격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나요?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방에도 액세스 포인트라고 이렇게 뿔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AP. 네. 저게 안테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제 이 PC가 무선으로 해서 저 위에 뿔같이 생긴 게 안테나거든요. 안테나랑 무선이 현재 주고받으면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산에 가서도 핸드폰이 되니까. 그렇죠. 산에 가도 그 이 어딘가에 보면 안테나 탑이 있어요. 실제로 이 안테나 탑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으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리스 이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는 장소만 미리 선점해서 그 건물주나 땅 주인한테 돈을 받는 그 부동산 업도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산에 상당히 그 곳곳에 그 통신사들이 막 안테나를 박아 이렇게 전국에 다 깔려 있다고 보셔야 되죠. 우선 안테나 이 옥상에 가면 안테나 탑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그 옥상을 서로 오퍼레이터들 KT나 SKT나 U+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그래서 5G 이동통신의 가장 휴대폰을 떠난 나의 신호가 제일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지점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장치들입니다. 바다에서도 핸드폰 운영 되잖아요. 그럼요. 그 바다는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는 그 실제로 그 일정 부분은 위성에서 처리를 하고요. 일정 부분은 해안에서 멀리 그 주파수의 그 고주파에 따라서 이렇게 직진성에서 멀리까지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기지국으로부터 그 라디오가 커버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커버리지라고 부르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그 전문 용어를 안 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 막 갑자기가 새록새록 또 막 호시.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자유롭게 잘 되더래. 그렇죠. 오늘 어차피 예. 이 강의 내용을 다 커버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을 수 있는 데까지를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여지는 거를 갖다 우리가 RRH라고 부르는데, 라디오 그 관련되는 제품인데, 안테나, 라디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휴대폰 안에 있는 안테나하고 서로 무선으로 현재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이동통신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사진을 보셨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그 앞에서 보셨던 사진의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그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공장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큰 빌딩이 있고, 또 이런 데는 보면 이제 거주자들이 사는 집들이 있죠. 또 어떨 때는 이제 큰 건물 안도 있고, 그러면 좀 아까 말씀드린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 하는 구성 요소가 밑에 쭉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망 요소, 그 네트워크 엘리먼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 첫 번째가 안테나가 있겠죠. 왜냐하면 무선으로 전자파를 주고받으려면 안테나가 있어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안테나 바로 옆에는 이 파란색으로 된 그 라디오 모듈을 처리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부분에 해당되는 형태로 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머리에 해당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단말에서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하늘색과 파란색이 쭉 둘러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쓰시고 있는 무선 기기는 아마 저 와이파이를 쓰시면 저 무선 기기랑 연결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시면 앞에서 보셨던 사진의 옥상에 있는 어느 안테나로부터 내가 무선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 연결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산에 가가지고 할 때는 산에 있는 어디 근처에 있는 송전탑이나 이런 데 연결되어 있는 안테나로부터 연결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장비들은 선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전송선로입니다. 모바일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로 이런 장치들이 다 주르륵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모델에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이 네트워크 위에 어떠한 제너레이션의 소프트웨어가 깔려서 동작을 하느냐, 2세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듈로 구성된 게 2세대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에 3세대 프로토콜과 3세대 기능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가 동작시키면 3세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는 5세대 5G라고 하는 거는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라 하는 거는 5세대의 기능으로 정의된 소프트웨어와 장치들이 이러한 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예. 2G, 3G, 뭐 5G까지 올 때는 이렇게 공중을 날아가는 전파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그거를 제가 다음 장에 네네네. 그 답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네. 전파의 특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파라고 하는 거는 공공재예요. 우리가 물이나 공기와 같이 모든 사람이 나눠 써야 되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1800년도 말에 맥스웰이라든지 헤르츠라든지 이런 굉장히 이론적으로 무선으로도 에너지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학문적인 이론은 1800년대 후반에 이미 어느 정도 정립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전파의 속성은 안 바뀌는 거죠. 물과 공기는 뭐 2000년 전의 공기나 물이나 지금의 물이나 공기나 똑같죠. 근데 이 갖고 있는 1800년도 후반에 정리된 수학적으로 규명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의미 있는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그 1세대부터 이동통신에 활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겪으면서 이 5세대 정도가 된 지금 시점에는 그와 같은 원론적인 자연재해인 전파를 활용해서 굉장히 하이스피드의 로우 레이턴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그들을 매니징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된 거죠. 그 기술들을 개발한 데가 이제 전자과라든지 통신이론이라든지 뭐 방식이 CDMA 방식, 뭐 TDMA 방식, OFDM 이런 다 그게 최근에 전자공학의 과거 한 50년 동안 메인 축을 이루었던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제 그 공학 계열의 이제 학문들이었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혹시 이제 권 대표님 질문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막 말씀을 들어보면 전파의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전파의 속도는 똑같은데 그걸 매니징하는 기술이 점점 빨라져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그 봉화 같은 걸로 네.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온오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늦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공학적으로 입증된 알고리즘을 굉장히 많이 두드려 넣어서 하면 0일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보낼 때 뭐 10,000바이트씩 봉화를 10개 썼던 것만큼의 많은 정보의 양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봉화로 할 때 한 개씩 불을 켰다 켰다 할 때보다 10,000개를 보내려면 훨씬 복잡해지겠죠. 복잡하자면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할 것이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처리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새 GPU 같은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뭐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 동작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전달하는 그 매체 그거는 그 공공재인 거죠. 아, 네. 저 그림에서 빨간색 라인은 유선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 참 좋은 질문들이 쏟아지는군요. 이 빨간색 부분은 이제 그 기능으로 보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 뭐 안테나는 이런 역할, 라디오 모듈은 이런 역할, 이렇게 역할로 정의된 게 이 그림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빨간색 부분은 이러한 네트워크 엘리먼트들이 연결해주는 전송 펑션이거든요. 모바일 트랜스포트라는 게 전송 펑션입니다. 이게 전송하는 방식은 유선이 될 수도 있고 무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선의 대표적인 거는 구리선, 코엑시얼 케이블, 광선로, 그건 유선이죠. 실제로 따라가 보면 물리적으로 뭔가 물체가 있는 거죠. 요새는 무선으로도 그런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데 아마존 밀림 같은 데는 전송 선로를 깔아야 휴대폰이 된다. 그 아마존의 밀림을 어떻게 다 둘러엎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무선으로 그 직진성이 강한 그 픽스드 와이어리스 그 장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고정된 위치에서 이 점에서 저 점까지를 고속으로 연결해 버리는 겁니다. 무선으로. 그래서 이 빨간색 매체는 모바일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는 매체 기준으로 보면 무선이 될 수도 있고 유선이 될 수도 있다. 유선에서도 재질은 여러 종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송을 전공한 분들은 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일가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거는 뭐 어디서 딱 어느 게 복잡하냐 이런 거를 따지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전자기기가 이동통신기기라 그럽니다. 그거는 알 수 있는 게 이 이동통신 안에 우리가 휴대폰 안에 우리 여기 이제 전공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시고 OSI 7 레이어가 쭉 있다고 보면 모뎀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모뎀이라는 게 이제 머리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는데 이 휴대폰에 있는 모뎀하고 상대편에 있는 모뎀하고 같이 이제 서로 복잡한 프로토콜을 주고받으면서 통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프로세싱 파워가 엄청나게 복잡한 연산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엔비디아라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퀄컴, 엔비디아, 뭐 인텔 이런데 소위 말하는 최첨단 업종의 모든 제품은 통신 제품에서 다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술의 발전은 이 통신 분야에 모두 다 집약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또 혹시 무슨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할 거리는 사실은 막 저는 또 막 사실은 화웨이 뭐 이런 난리가 어디나 많은데 일단은 좀 강의는 방해될 것 같아요. 이거 괜찮아요.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거 휴대폰은 업체가 여러분이 아시기에 애플이 있고 삼성이 있고 뭐 LG가 있다가 사업 접는다는 게 있죠. 근데 이 네트워크라는 부분, 이게 네트워크는 앞에서 제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콘에서 두 개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는 원래는 회사가 많았어요. 알카텔, 루센트, 뭐 그다음에 뭐 여러 회사가 있다가 지금은 전 세계가 몇 개의 업체로 딱 좁혀졌습니다. 첫째가 에릭슨, 제가 근무했던 에릭슨 같은 경우는 이 지구에 70억 명의 인구가 산다면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지구를 뒤덮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지구를 지금 흘러다니고 있거든요. 이 흘러다니는 지구의 모바일 트래픽의 40%는 에릭슨의 네트워크를 수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릭슨이 어디 핀란드인가요? 스웨덴. 그다음에 이제 노키아, 그다음에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여기 들어간 제품을 만드는, 이게 전체를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수없이 많은 장비들 중에 이제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장비를 주로 만드는 메이저 벤더다. 그러면 그 크게 보면 내 회사, 물론 그 밑에 GT라든지 또 뭐 다른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좀 필터링을 해야 되겠지만 그 회사로 보면 그렇습니다. 화웨이는 그전에는 우리 화웨이 잘 몰랐는데 요번에 하여튼 미국하고 저러는 바람에 하여튼 화웨이 다 알게 된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이런 통신 쪽에 강자였나요? 아니요. 그 통신 쪽 원래 강자는 그 이제 에릭슨이 단독 그 회사로 쭉 100년 이상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그 전화기를 붙들고 우리나라 최초 통화한 그 사진도 있고 그게 우리 박물관에도 있는데 그 에릭슨에서 공급했던 그렇습니까? 그 스위칭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그 프랑스의 알카텔, 미국의 루센트, 그다음에 핀란드의 노키아 이 회사들이 각각 그 나라를 대표하는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 하다가 그게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카텔, 루센트, 노키아, 지멘스의 이 통신 장비 사업부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은 노키아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재편이 됐죠.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새롭게 중국에서 이 통신을 그냥 중국에서 손대지 않고는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따라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거쳐서 화웨이라고 하는 회사가 런칭이 돼서 그 회사의 그 정부의 힘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중국에서 강력한 화웨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생겨서 화웨이와 에릭슨과 노키아 이 세 개의 빅 메이저 서플라이어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메인스트림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이제 일부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장비 자체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강의를 드리는 목적과 동일하게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산업이 동작되는 환경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에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실제로 요즘은 국경이 뭐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구글의 서버에 들어서 정보가 다 들어오는데 거의 국경에
뭐 검문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자체에 국가 보안이라고 하는 이슈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패권에 대한 미국과 서방 진영과 이제 중국과의 갈등이 이제 화웨이라고 하는 메이저 빅3 중에 한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장비에 대해서 챌린지가 있는 거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관심 있는 어쨌든 간에 원래 전공이 저기 외교학이라서 이 국제 정치 어떤 패권 이런 거 관심 많은데 이런 이동통신 모바일이 진짜 그런 쪽밖에 그러니까 기술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국가 간의 경쟁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저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은 아마 피부에 느끼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안에 대한 모듈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장비를 제조하면서 필요로 하는 특허, 지적재산권, 부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립해서 가공하는 절차,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측면하고 이런 정책적인 측면하고는 같이 연결돼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도 다른 기회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질문이 좋기 때문에 제가 원래 오늘 세 조각 중에서 아마 한 조각을 할 수 있으면 성공인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보니까 뭐 여기 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뭐 얼마든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는 크게 보면 코어 네트워크와 무선 네트워크가 있다. 이제 무선에 대한 이게 논리적인 모델을 말씀을 지금은 드리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런 종류의 장비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어 네트워크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코어 네트워크라는 거는 우리가 단어가 이 이동통신에 접근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약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통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약어를 몰라서 도저히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 우리가 그 의대 공부할 때 처음에 가가지고 용어를 익숙하게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듯 쉽지 않듯이 이제 코어 네트워크라는 거는 우리가 부를 때는 이제 그 교환망, 스위칭 시스템, 라우터, 뭐 서버, 클라우드 이러한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적인 망을 코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코어 네트워크는 사진을 하나 좀 가져오고 싶었는데 앞에 그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는 사진을 보셨죠. 다양한 형태의 옥상에 있는 것들을 보셨는데 코어 네트워크는 보면 결국은 이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의 장비로 된 코어 네트워크는 어떤 구성을 갖고 있을 것인가? 갑자기 여러분이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 갑자기 머리가 확 아파지지 않으세요? 다른 단어가 LT. 자, 이 코어 네트워크인데 이거는 여러분께 이 각각의 박스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 생각은 쉬워도 없어요. 이 장비는 뭐냐 하면 여기 네모난 모양들이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이 있죠. 이제 이 그림 자체는 네트워크 아키텍처 모델이라 그래서 3GPP에서 4세대 이동 통신의 코어 네트워크를 정의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각각의 박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특정한 기능을 동작하도록 수행하도록 정의된 박스입니다. 그리고 이 박스와 박스는 실선이나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실선 부분에는 트래픽이 흘러다니고 내가 말하는 목소리가 흘러다니는 길이고 점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제어하는 정보가 흘러다니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허령님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랬을 때는 허령님 전화번호를 막 눌러야 되겠죠. 그런 거는 컨트롤 데이터거든요. 전화번호는. 그거는 점선을 따라서 흘러다니게 됩니다. 제가 통화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허령님께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내용, 트래픽 자체는 실선을 따라 흘러다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형태의 네트워크 엘리먼트들이 잘 조합이 돼서 우리가 그 원하는
형태의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내가 뭔가 IP에 접속을 한다거나 뭔가 그 유튜브에 비디오를 본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의 전파가 아까 앞에서 보셨던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 어떠한 안테나와 딱 연결이 돼서 링크가 딱 셋업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높은 레이어의 컨트롤 신호들이 그 무선 네트워크를 타고 아까 빨간 선으로 되어 있었던 모바일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를 거쳐서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로. 여기가 LTE라는 게 4세대 무선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럼 4세대 무선 네트워크 들어온 내가 눌린 전화번호나 목소리가 실선이나 점선을 통해서 쭉 장비들로 나가게 됩니다. 쭉 해서 어떻게 따라 나갈 때 조작을 해서 그래서 IP망, 라우터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네트워크를 거쳐서 어떠한 서버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와 같은 형태가 이제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가 이 코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쭉 연결이 돼서 이동통신을 이루게 된다. 이게 코어 네트워크의 모습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뭐 오늘 기술적인 걸 할 게 아니라 좀 더 편안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 편안한 자료, 이거는 이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와 코어 네트워크를 한국의 SK텔레콤이라고 하는 사업자에서 구성되어 있는 한 페이지로 요약된 망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면 제일 바깥단에는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가 있겠죠. 제일 바깥에는 단말이 있죠. 여기 보시는 게 이게 단말들입니다. 보이시죠? 그다음에 단말 위쪽에는 무선 네트워크 있죠. 옥상에 있는 안테나와 내 단말을 연결해주는. 그러고 나서 이 가운데 가면 코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코어 네트워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잡한 기능을 담당하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장치들을 SK텔레콤인 경우는 여기 보시면 대구에 있는 SK텔레콤 건물 안에 그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도 있고요. 보라매에도 있고.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엘리먼트들이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건물 안에 장치들이 현재 들어가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셔널 IP 백본, 이 IP 백본을 통해서 이제 여러 나라의 IP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 보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가 될 것인가? 이게 그래서 이제 SK텔레콤까지 가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공유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이 네트워크가 글로벌로 가야 되겠죠. 한국에서만 통신이 일어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화면이 조금은 이게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 이 점으로 찍혀져 있는 부분이 부분들이 이 앞에 말씀한 SKT와 같은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동북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를 가보면 여기 보시면 동북아시아에 있는 SK텔레콤이 여기 있죠. 한국에 있죠. 그럼 이 한국에 있는 SK텔레콤과 KT U+가 있지만 차이나텔레콤 이게 여러 나라 전 세계에 있는 이 네트워크하고 IP망으로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북미로 가볼까요? 이 북미로 가면
그 T모바일이라고 하는 회사 안에 아까 우리 SK텔레콤의 대구에 있는 건물이 있었듯이 T모바일의 특정한 건물에 가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코어 네트워크의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IP망을 통해서 그 T모바일과 SK텔레콤이 연결이 되고 역으로 그 T모바일의 그 건물 안에 있는 장치들, 코어 네트워크 장치들로부터 쭉 무선 쪽으로 내려가면 미국에 있는 어느 농장에 그 타워탑의 옥상에 붙어 있는 안테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테나로부터 또 휴대폰에 무선 전화가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손자와 할아버지가 영상 통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우리 권 대표님이 그 질문 주셨던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파란색 나와 있는 이러한 회사들은 그러한 장비들을 받아서 통신망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고 이러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사람이 회사들이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이런 회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 대표님 표정을 보니까 뭔가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어쨌든 교수님이 보니까 제가 뭐 5G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저는 그쪽 분야 아니지만 제가 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회를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교수님이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 위까지를 다 이렇게 깨뜨려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막 질문이 막 엄청 하여튼 아까 이따가 끝나고도 하여튼 좀 질문은 항상 웰컴이고요. 지금 네, 3시 너무 40분. 자,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예상했듯이 세 꼭지점 중에 한 꼭지점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아 가시는 것도 상당히 큰 밸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한쪽 스코프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좀 아까 제가 커버했던 영역은 지금 전자과나 통신공학이나 이런 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 커버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통신 사업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오퍼레이터, 근데 이 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주파수가 있죠. 주파수는 지구에 있는 모든 데 공통으로 갖고 있는 주파수지 않습니다. 이잖아요. 근데 그 각 나라마다 이제 국가의 주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주파수에 대해서 당신 회사가 여기 보이는 파란색 회사, 이 파란색 회사에게 주파수의 사용권을 정부가 주는 겁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자연재해인 물과 공기와 같은 이 전파를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에게 너만 쓸 수 있어 라고 독점권을 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5세대 5G에 대한 주파수 경매가 일어난다 그래서 수조 원이 들어가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공재를 특정한 회사가 쓸 수 있도록 사용권을 주는 행위가 이제 주파수 경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뭐야 그 학교 이제 저 성대에서 대학원 다닐 때 보니까 전파 진흥원이라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막 처음 들었는데 그 댕기시는 분이 굉장히 그 꽃보직이고 막 거기 그게 치열한 인기 공격이라고 하는데 전파 진흥이 뭐 하는 건지 그래서 도대체 그 우리 허가내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래서 전파를 진흥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것도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드리면 네. 이 무선 기기는 다른 기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선으로 내가 뭔가 기기를 동작시키기 때문에 항상 그 간섭 현상과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는 다른 우리 전자기기하고는 달리 어느 정도의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통제가 필요한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남에게 해를 가해서 안 된다. 다른 기기의 동작에 오작동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주 정교하게 이거를 디자인 안 하면 통신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선 통신을 함에 있어서
이 파란색으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 장비와 단말이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단 한 비트의 차이도 있을 수가 없는 게 이 게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잘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UN 산하의 ITU-T에서 그 여러 가지 라디오에 대한 규격 이런 것들을 국제 표준화 팀이 담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국제 표준화 팀이 이제 우리 이공계통을 졸업하는 우리 많은 엔지니어 젊은 분들이 이공계통을 졸업을 하면 꼭 뭔가를 개발하고 만드는 역할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그런 이제 표준화 측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이 이공계통이라고 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동통신을 조금 더 이렇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항상 들여다보고 그 한국에서 쓰는 프로토콜과 전 세계에서 쓰는 프로토콜이 100%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보낸 거를 그쪽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하죠. 이게 SK텔레콤의 여기 보시면 무선에서부터 아이고 이게 그 포인터가 요걸로 하면 되나요? 유행이 레이저. 무선에서 시작된 이제 그 네트워크가 요 IP 그 내셔널 IP 백본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글로벌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글로벌에서 아까 지구상을 덮었던 많은 오퍼레이터들의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요거는 저 광 케이블 같은 거인가요? 아니면 다른 별도 무선이? 아, 이게 또 권 대표님은 참 좋은 질문하셨어요. 해저 광 케이블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일 간에 해저에 광 케이블이 있고 이 광 케이블을 포설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커다란 배가 그 태평양 바다 속에 땅을 파가지고 걷다가 광 케이블을 매설을 해요. 심해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주파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늘로도 갑니다. 그래서 그 해저 광 케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상에 그 요새 그 위성이 굉장히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그게 장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위성으로 할 때 근거리 위성 이렇게 각 주파수 대역마다 주파수의 그 특징들이 달라지거든요. 장점,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우리 전파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미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적절하게 광을 통해서 해저로도 가고 그 다음에 위성을 통해서 지상으로도 가고 뭐 이런 네트워크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온 김에 저는 군대에서 통신병을 했고 예. 이분은 저 통신 장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신병을 하면서 뭐 막 이런 단어가 나가면 궁금해가지고 예, 저 좋습니다. IT를 하게 된 동기도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들은 단어 이리듐 뭐 프로젝트라는 걸 들었는데 막 그 스타워즈 기획처럼 지구 바깥에다가 막 이 위성을 띄워서 벽돌 이런 해가지고 뭐 계획은 엄청 좋은데 지금 현재 제가 이래 보니까 그건 잘 안 되고 전부 다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어딘지 보이는 이런 바로 이렇게 지금 안테나 이런 지상에 있는 안테나로 되고 그거는 그 위성 통신이라고 그런 건 실패하고 아니요 실패 아니고요. 전혀 실패 아니고 네. 그러니까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게 있고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게 있고 그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으로 한다는 거는 에코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부품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싸고 편리해야 되는 거고 네. 군사적인 목적은 이제 좀 더 스펙이 다른 거죠. 목적이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점진적으로 이미 위성 통신은 위성을 통한 통신은 이미 사업 모델이 우리가 이 사업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궁금한 거죠. 이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방금 이제 이런 우리 내 안 보이는 빌딩마다 전부 다 안테나가 있다고 하니
야, 그거 언제 다 까냐? 유지보사 이런데 그 위성이 되면은 훨씬 편리한데 왜 위성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비싸니까요. 그걸로 안 하고 이렇게 지금- 비싸니까. 아, 비싸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 문제 없나요? 문제 없죠. 응급질이나 이런 쪽은. 문제 없죠. 건물 안에는 못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가 되면 파장이 짧아져요. 파장이 떫어지면 회절과 이런 그 주파수의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침투력이 고주파가 되면 침투력이 약해져요. 침투력이 약해지면 안테나를 여러 군데 박아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850메가 정도, 뭐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다시 전문 어쩌고 되는데 그 저주 800메가, 850메가 정도가 되면 그냥 잘 뚫고 들어갑니다. 푹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안테나를 밖에 하나만 세워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 휴대폰까지 전파가 들어오니까 문제없이 잘 하죠. 그러면 안테나를 적게 세워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으니까 가격이 싸지겠죠. 근데 이걸 고주파로 높였다. 이번에 그 우리 5G 같은 거 하면 28기가 이런 쪽에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밀리미터라는 거는 주파수를 대역폭을 높이면 파장이 짧아져서 파장이 미리 단위로 좁아집니다. 이런 거는 이 벽 같은 걸 투과를 잘 못해요. 그렇게 되면 이 벽을 투과를 못하니 밖에서 전파가 탁 들어오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창문 정도에다가 뭐 안테나 하나 더 세워서 이 실내에다가 전파가 못 뚫고 들어온 데를 연결하기 위해서 작은 안테나를 또 세워야 되겠죠. 그럼 안테나 2개 세우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거는 그렇게 비싼 걸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이 그 메인 스토리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재난 상황이다. 재난 상황이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비싸도 우리 아까 보셨던 레디오 액세스 옥상의 안테나는 다 지진이 나서 다 없어졌어요. 사람 목숨이 달렸어요. 이런 재난을 상시적으로 하는 소방관들에게는 당연히 위성 안테나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늘만 열려 있으면 하늘에 대고 위성에다 대고 전파를 연결할 수 있겠죠. 대신에 이거는 비싸겠죠.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상용화에 가는 그 상업적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위성으로 우리가 전화를 안 하는 이유는 음질이 뭐 보장한 그런 문제가 아니. 물론 이제 그 용도에 따라 달라지죠. 예를 들어 가지고 대규모의 데이터 트래픽을 위성을 통해서 한다. 이건 굉장히 뭐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금으로 뭐 그 집을 지을 수는 있죠. 아, 네네. 이게 비싸니까 안 지을 뿐이지 금으로 집을 지어서 안 될 이유는 없죠. 우리가 철로 집을 짓는 거랑 똑같이 이게 되고 안 되고는 이거는 이제 그 경제적인 가치에 따라 이게 매겨지는 거죠. 제가 질문해도 돼요. 그럼요. 저는 제일 모르니까 일단 G라는 게 개념이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5G, 뭐 4G, 6G 하는 그 차이가 뭔가 그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화웨이하고 뭐 미국 관계를 보면 화웨이가 굉장히 좀 이게 뭐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많이 중국 쪽에서 화웨이 뭐 5G에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그런 시스템을 능가하는 무슨 뭐 다른 공간이라든가 이런 그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거는 뭐 없나요? 그런 6G 같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쓴다 그러면 뭐 7G 같으면 스마트폰을 안 쓰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건. 우선 이제 한 가지씩 질문을 쪼개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아까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와 있고 지금 6세대가 논의가 시작된 상태로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각 세대 구분이 뭐냐 부분은 이제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좀 아까 화웨이가 독자적으로 뭔가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자기네들끼리만 쓴다면 되죠. 근데 이거는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있으면 상대편이 있어야 되고 상대편이랑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결이 되자면 이거는 완벽하게 서로 간에 규약이 맞아야 통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규약을 관장하는 부분이 UN 산하의 ITU-T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장한다는 거는 그 주파수 배역부터 뭐 주고받는 프로토콜에서부터 형식까지 완벽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어떤 방식을 만든다. 그거는 중국이라고 하는 내부에서 사용은 가능하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인구가 많기 때문에 TDS, CDMA라고 하는 방식 같은 거를 자기네 용으로만 써서 진행을 한 적도 있고, 각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의 방식을 그 군대 내에서만 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건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네트워크의 기술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져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통신 방식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어떻게 임플리멘트 하느냐,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단계에 가면 각 나라나 기업의 노하우가 엄청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화된 방식에서의 나의 경쟁력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만 특화된 방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나, 후자인 경우는 고립을 이제 전제로 해야 되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좀 말씀드린 내용.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보면 거의 많이 이게 세대라 하면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ITU-R이라고 하는 그 이제 UN 산하기관에서 정의한 대응인데요.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쭉 가면서 이거는 이제 도입 시기에 대한 그 과기정통부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10년 단위로 제너레이션이 한 번씩 시프트 됐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연도를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2020년도는 5G 시대죠. 자, 그러면 이 제너레이션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 정의는 ITU-T의 각 나라의 표준화 기술자들이 다 모여서 장시간 워킹 그룹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이룹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또 각 나라마다의 그 이해관계가 엉키고, 그 다음에 각 기업마다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좋은 포지셔닝 하기 위한 굉장히 치열한 서로 간의 그 사활을 건 경쟁과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스탠다드에서는 한 10년에 한 번씩 각 제너레이션으로 정의된 새로운 이동통신 규약을 내놓게 됩니다. 그 규약이 그 1세대부터 5세대까지. 그래서 4세대는 LTE라고 부르는, 아마 롱텀 이볼루션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3G 때는 대표적인 기술이 WCDMA 뭐 이런 형태로.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속도 측면에서 보면 한 10년에 한 번씩 여기 보시는 형태로 속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을 통해서 더 빠른 속도를 전송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거는 아까 권 대표님이 질문하셨던 자연재인 전파라는 거는 물이나 공기와 똑같은 건데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그 무선에다 실어 나를 수 있느냐? 그건 복잡한 알고리즘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CDMA 방식이 들어오기 전, 그 다음에 FDM, OS,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전송 방식과 뭐 그 기술적인 부분 밑에 있는 요 단어들이 제가 이제 그 요약을 해놓은 건데, 요 위에 거는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나온 건데, 실제로 요 세대에는 밑에 보시는 요런 형태, 아마 전자공학이나 통신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이러한 기술들이 새롭게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이제 속도를 쭉 높여 나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주 심플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세대는 뭐냐? 내가 움직이면서 내가 허령님하고 목소리가 들려. 와, 놀랍다. 야, 내가 움직이면서 선이 없어도 목소리가 들릴 수 있네. 이 부분이 80년대입니다. 그거 하니까 시티폰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 80년대와 90년대에는 광고를 보면
아기가 이렇게 휴대폰에다 대고 어버버 하면 부모가 그 목소리를 듣고 감격하는 게 있어요. 그 당시는 움직이면서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이게 놀라운 기술이었죠. 그때 이제 1세대 때 사용된 기술은 여기 보시면 EMS 방식, 아날로그, FM 방식, FDMA 이런 방식이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이제 2세대가 되면서 GSM 방식부터 CDMA 방식 뭐 이런 형태들의 기술들이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라디오 전파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공학 기술들이 들어가서 이제 더 높은 속도와 더 빠른 속도들을 구현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3세대가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움직이면서 인터넷을 쓸 수 있네 하는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4세대 LTE가 되면서 이제는 빨라졌어요. 그래서 빠른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4세대의 스마트폰 정도가 나오고 나면서 LTE가 되면서부터 이제는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전철 안에서 모두 다 자라목의 증후군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세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 2, 3,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 중에 5세대는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융합,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혁명이라는 건 그야말로 혁명적인 뭔가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혁명의 변화가 뭐냐? 이거를 통신 관점에서 보면 이 4세대까지는 사람이 주어였어요. 내가 목소리가 움직이면서 들리네. 내가 움직이면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네. 내가 밖에서도 인터넷을 내가 쓸 수 있네. 나였어요. 주어가. 그런데 이 5세대가 딱 되면서 5G가 되면서 이 주어가 산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기계와 산업이 이동통신의 주어가 되어버립니다. 포항제 처리, 테슬라의 자동차가, 그 다음에 핀테크하는 뭐 로보 뭐가, 그 다음에 무슨 우리 그 도난 방범 카메라가, 이러한 장치와 이런 것들이 이 통신의 사용자가 된 겁니다. 이게 사용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세대가 산업혁명이 가능한 5세대가 산업혁명이라고 됐다. 우리가 그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뭔가 발전이 있어서 기존의 마차가 움직이던 동력을 증기 터빈으로 바꿨듯이 4세대와 5세대 이 변곡점이 되면서 사람이 쓰는 장치에서 산업과 기계가 쓰는 장치로 넘어가는 그 스레셜드를 넘어선 겁니다. 넘어서는 기준점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게 아까 우리 권 대표님하고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기술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갖춰진다. 내가 돈 내고 사용할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자리에 아니면 말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첨단의 기술에 대한 굉장히 큰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첨단 기술을 구현해서 기능이 동작하는 걸 보이는 거는 요새 외국의 아프리카에 있는 뭐 여러 나라에서 다 합니다. 요새 프로그램 못 짜는 다 짜요.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뭔가 기능을 데모하는 거는 다 합니다. 이건 프로토콜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게 그 경제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짜장면이 있어요. 근데 짜장면 만들 수 있는 주방장은 아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줄 서서 먹는 짜장면은 뭐 이원복 같은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이 동작하는 거하고 기능이 그야말로 상업적인 가치를 갖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여러 신문에서 나와 있는 세계 최초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가치가 있는 기술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똑같은 개념이 이 5세대 통신이라고 하는 왜 5G, 산업혁명, 융합산업 이런 형태들의 단어들이 5세대 5G가 계속 연결이 되느냐. 5세대가 되면서 글로벌로 약속된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이제 사람을 떠나서 산업과 장치가 써도 사업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스레셜드를 넘기는 최초 제너레이션이 5세대입니다. 그래서 5G라는 부분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권 대표님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알려주시면. 예, 지금 4시 10분인데요.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뭐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3번 나눠야 되는데. 예, 제가 그래서 진짜 저도 지금 상당히 질문 있는 토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이제 현재 5세대가 시간축으로 그다음에 국가별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이제 장표가 서너 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뭐 오늘 요까지로 할까요? 아니면 네네네.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되면 좀 더 시간을 쓰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이 진짜 이 밑바닥부터 다 하시니까 진짜 그때 제가 전화를 했듯이 이게 진짜 아까 이원부 관장님처럼 이 좀 시리즈로 좀 우리가 기획을 해서 조금 가치를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5세대까지 아까 우리 질문 주셨던 내용 답이 그러니까 5세대까지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산업혁명이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여기 우리 서대연 모임에 있는 좋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머신러닝이나 이런 어널리틱스 이런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공지능에 우리가 새로운 학습을 시켜서 뭔가 내가 못하던 일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시켜서 하게 했다 이거죠. 그럼 그게 비즈니스 모델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모델화 되도록 하려면 그 중간에 인공지능을 해서 아웃풋을 내는 컴퓨터 서버와 그걸 사용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거를 관리해 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과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굉장히 세분화돼서 세분화시켜 놓고 종횡으로 이걸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전부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쓸 수 있는 기술들, 이 5G라고 하는 큰 프레임 안에서 미래에 필요로 하게 될 기술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투자와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확보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5세대까지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는 것으로 챕터 1의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고요. 혹시 오늘 있었던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뭐냐,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5세대까지의 세대에 대한 개념이 뭐냐, 그거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산업혁명이 동작하기 위한 이제 배경, 동네 이해하기 이 정도로 떡볶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떡볶이 장사할 동네에는 어떤 업종들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단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사실 질문 되게 예. 아까 혁명이라는 게 좀 와닿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거하고 로봇하고 관련이 있나요? 100%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지금 생각이 들기에 지금 우리가 상상하실 수 있는 모든 제품들, 드론,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무슨 지금 항만, 비행기, 그다음에 수송배, 모든 장치들이 다 무선 통신에 대한 모듈을 탑재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게 네트워크 소사이티라는데 오늘 이제 그게 이제 뒷장에 쭉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트래픽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매 쿼터
지금 트래픽의 증가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를 흘러다니고 있는 모바일 트래픽의 양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아까 말씀 주셨던 상상하실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은 다 이동통신의 단말 형태의 모듈을 탑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할 것이냐, 그게 이제 융합 산업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좀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그 장치와 로봇하고 산업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기계가 어떻게 이동통신을 통해서 연결해서 부가가치 1달러를 만들어내느냐. 기존에는 없었던 달러가 이제 1달러가 생긴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로. 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가는 거는 혁명이라고 안 부르는 거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 회사들이 하고 있는 쪽이 다 이런 쪽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바뀌어진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의 그 헤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구글이 마련하기에 세계 최고라고 있을 거는데 이게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데이터 양이라든가. 실제로 이제 구글은 우리가 말하는 구글에는 여러 종류의 이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구글이 하고 있는 거를 딥다이브해서 쭉 내려가 보면 그 각 레벨마다 세계 최강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칩 레벨에 가면 또 칩의 강자가 있고, 뭐 퀄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GPU 하는 엔비디아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있고, 근데 보안 쪽도 있고, 이런 쪽에서 다 합쳐서 머신러닝 이런 쪽에는 이제 구글 같은 데가 이제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들이 다 이렇게 그 먹이사슬로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새롭게 바뀌어진 도메인에서 그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때는 증기 터빈 이런 거 할 때는 우선 철강석이 있어야 되겠고, 철강 가공을 하고 터빈을 깎고 그런 공작기계 뭐 이런 걸로 그 산업이 이루어졌고, 그거를 하기 위한 전기가 생산되어야 되니까 원유 수송 선로 이런 게 국가의 패권에 해당되는 거였다면, 지금은 통신으로 연결된 세상이다 보니까 반도체 칩에서부터 히토류부터 그거를 위한 특허류, 보안, 거기다가 얹을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 새로운 형태의 그 패권의 요인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진 상황을 이제 그 제공해주는 메인 그 베이스에는 이제 통신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네,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김영진 교수님 콘텐츠 때문에 뵙게 됐는데, 그때 제가 관상을 잘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우리 허영 수석한테 우리 또 한 분의 강승호 전무님 같은 멘토님을 모시게 된 것 같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제 관상이 굉장히 정확했던 걸로. 우리 진짜 제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부터 또 큰 그림까지 이런 제가 질문을 진짜 종횡무진으로 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진짜 제일 밑바닥 기술부터 해서 또 이 큰 그림까지를 저의 막 질문에 대해서 언제든지 여유롭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너무 반갑고, 어쨌든 교수님 뵙게 되는 너무 진짜 너무너무 저같이 이렇게 배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영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역시 예상대로 우리 이게 1시간 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수님 오늘 끝나고 아마 식사를 하게 될까 하면서 교수님의 어떤 그런 콘텐츠하고 또 기존에 제가 우리 강승호 전무님 모시고 있던 그런 콘텐츠하고 융합을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좋은 학습을 할 수 있을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온라인이지만 큰 박수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보다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몸도 바를 모르겠고요.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다른 분야에서 그 좋은 분들께 많은 배움을 가지니까 또 제가 그동안 뭐 조금 알게 된 거는 이런 교육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게 그 서로 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셨고 지나친 찬사 빼놓고는 다 좋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